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눈에 띄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여러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면 돌파 종목 보시죠.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뜨겁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천장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세대에서 다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설명할 것이다. 퀀텀에서요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생각은 어떤지 보시죠. 이화진 과장은 보유, 김민수 대표는 매도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이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말들이 참 많은 곳이잖아요. 네. 아직 확정된 것들도 그리 많지 않고 기대감이 조금 더 큰 테마이긴 한데 보유 의견을 과감히 주셨습니다. 어떤 쪽에서 그렇게 주셨나요? 물론 이제 2차 랠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아카이브 논문 이후에 뭐 네. 중국이나 특히 북미 쪽의 연구소에서도 뭐 기다 아니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이석배 대표가 결국에는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랠리는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월부터 거의 한 반년 동안 계속 이 흐름이 지금 지켜져 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석배 대표나 아니면은 CCS에 갔던 강영환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직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이사로 가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번 랠리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흐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특허를 넣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이미 특허를 이미 2개 정도는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특허를 누가 먼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국이냐 아니 중국이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석배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세대와의 이런 초전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상승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그래서 보유입니다. 단기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중장기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일단은 오늘 이제 전고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기준으로 이랬다면 어느 정도 상방은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여기서 추가적인 아니면 30%나 40%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네. 그때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단기 보유로 가져가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먼저 김민수 대표는 오늘 매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나야 어떡하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오죽하겠냐 이런 식으로. 네. 모르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차트 보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잘 끌고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가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된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관련된 쪽에서 재직이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이런 것보다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 쪽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한층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의 관점 쪽을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가시화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 네. 먼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쪽에서는 주가가 반영한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좀 잠잠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도 의견입니까? 네. 네. 저희가 매도인데 어떤 매도냐 이걸 또 말씀드려야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네. 참 세부적으로 하시네요. 역시 네. 매경입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현재 동시호가 앞두고서는 또 거래량 계속 붙고 있습니다. 25% 넘는 급등에 72,7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 74,0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무려 5거래 연속의 상승 랠리인데 두 분 모두 다 신규 매수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유자의 관점,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추가적인 상승에는 무조건 노려봐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분할 매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DNC 미디어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띕니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 단순히 우리가 매니아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어내는 산업이다라는 걸 입증시켜줬죠.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IP를 보유한 DNC 미디어, 추가 레벨업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는 매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지난 11월 이후로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거 길게 보면 네. 한때는 6만 원이 돌파했던 주가였어요. 네. 그럼 이 레벨업이 한 어느 수준까지도 가능할지요? 네. 주가는 그때그때마다 시총의 규모랑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모멘텀이 가장 꽉 차 있을 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라기보다는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나혼 랩 네. 이쪽에 일본 반응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위터의 좋아요 개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최근에 인기 있는 게 귀멸의 칼날, 네. 귀칼, 네. 네, 이거보다 한 10,000개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인기가 많다는 거 확인돼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네이버 웹툰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상장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쪽은 본격적인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앞으로 뭐 이제 드라마, 뭐 뮤지컬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Q의 확장세를 또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웹툰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조정시 매수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은 불가능하겠네요. 약간 정고점을 안착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보초병 정도는 베팅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흔들릴 때마다 조금 더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초병 정도의 수준의 매수, 현재 매수는 가능하지만 나는 조정시에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도 애니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웹툰의 픽션이 좋기 때문에 무언가 좀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화진 과장님도 웹툰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도 좋아하시고 두 분 모두 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주식이 게임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시미디어의 이 추가 상승이라든가 실적 베이스에 대한 추가 레벨업도 충분히 열어놔도 되죠.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네, 일단 뭐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을 보신 분들은 네. 나 혼자만 레벨업에 관련된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류작이요. 나 혼자 레벨업이 이 IP가 굉장히 그만큼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에 성장성이나 실질적인 개선들이 크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로 두 분 의견 모두 다 일치가 됐습니다. 드엔신 메디어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특징주는 하락하는 YG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매도 혹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다른 엔터사는 건들지 않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만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분 역시 대세를 따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블랙핑크의 그 전체 팀 차원에서의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개개인이 다 실패했어요. 단 한 명의 아티스트도 계약하지 않았다라는 게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 빌미를 준 건가요, 과장님?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좀 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베이비몬스터가 예전 블랙핑크 초기에 나왔던 흐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실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들이 뭐 세네 개가 있지만은 네. 다른 대안책이 많다는 게 제가 더 보았을 때 크지 않을까. 하이브나 아니면 JYP와 같은 뭐 신인 아티스트들이 올해 한 세네 개가 나오는 그룹도 있고 아니면은 콘서트가 아레나나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콘서트가 예정인 그룹들이 엔터사들이 많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과연 YG가 여기서 다른 엔터사들보다 장점이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주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히려 JYP나 아니면은 하이브와 같은 대안책들이 있다는 게 좀 오히려 그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는 매도 두 분 모두 다 일치가 됐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조금 더 그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동안 조금 많이 빠져왔다는 측면에서 물론 오늘 노무라 리포트가 오늘 엔터 전반적인 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하이브나 이런 사실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이 보일 수가 있긴 한데 그동안 이제 최근 저점도 한번 뚫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사실 크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한 4만 6천 원 이상, 4만 8천 원 그 밴드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한 번은 자리
자리는 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도로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돌파 종목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강합니다. CS 기대감에 반등 추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왜 오른 건지 그럼 여기 믿고 가봐도 되는지 의견 볼게요. 여기선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이화진 과장은 보유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굳이 LG 디스플레이 나는 종목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님과 과장님 둘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네. 의견이 다르니까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예. 어떤 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지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가는 거 보고 물론 이 종목을 플레이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금 더 앞으로의 성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향 관련된 유기 소재 업체를 사는 게 낫겠다. 오. 한쪽으로 어차피 업황이 돌아가게 되면 그 회사의 탄력이 훨씬 더 클 테니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로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하면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는 OLED 이쪽에 대해서 수율 조금 더 높아지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한때는 약간 자금 압박이나 여러 가지 위축된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을 기대한다라는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약간 또 지난 과거에 들어왔던 공매도 청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을 기대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추가 수익을 누린다?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P&H 테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도 일단 거의 비슷하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늦었지만 최근에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OLED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럼 이 회사의 매매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지 않아서 혹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종목 교체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수익률 단에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부장 단으로 소재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P&H 테크가 나왔고요. 먼저 이화진 과장은 계속 가져가겠다. LG 디스플레이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의 상승을 CS 기대감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던데 그건 맞나요? 네, 뭐 최근에 OLED 패널 뭐 개발했던 이슈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뭐 게이밍 패널을 뭐 480Hz 엄청난 고사양에 대한 뭐 헤르츠를 뭐 개발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아까 금방 P&H 테크를 보고는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역시 한 발짝 앞서 나가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OLED 시장, 물론 하반기 때부터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LED 전환이 이제 본격적이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향을 보유하고 있는 뭐 덕산 네오루스 같은 이쪽 흐름을 좀 볼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OLED 소재 쪽인 P&H 테크도 충분히 전 대안책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기 보유로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던 만큼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조조했던 이제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OLED 공정 자체가 이제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LG 디스플레이도 중기적인 보유자 관점 측면에서는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던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인데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과 좀 사뭇 달라지지 않겠느냐. 중기 보유도 가능하고 조금 더 수익률 단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소재로 돌려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볼게요. 오늘 실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경영쇄신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새해엔 달라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요? 보유로 의견 바뀌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카카오 예전에는 보유 의견, 매도 의견 좀 분분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장에서 보유 의견을 주신 이유는 어떤 걸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왜 신규 매수는 불가능한지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규 매수는 자리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자리를 얼만큼 줄지도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네. 특히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부각들, 특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AI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보이고 있죠. 맞아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게 움직이는 배경은 또 금리 인하기다. 라는 쪽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부각, 그리고 또 그동안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총 합체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도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따라간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카카오가 왜 올라오지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한동안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대표 주자인 만큼 맞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바닥은 봤다. 그러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움직이는 이런 단계로 봤을 때
물론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고생을 많이 시켰던 만큼의 변화 가능성들 이걸 보면서 대응을 그래도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보유인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11월에 37,3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때부터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카카오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2달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좀 큰 수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유한다면 김민수 대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 혹은 다가오는 뭐 뉴스 그런 걸로 투자자분들에게 이정표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정표까지 또 찍어야 되는 아주 디테일한 방송.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낙폭 과대에 따른 변화를 회복한다는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67,000원대 정도까지는 67,000원대, 7만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네. 그에 따른 변화들 특히 쇄신안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의 변화가 좀 정체 이후에 확장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까지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컨텐츠, 이커머스 이쪽에 대한 선물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맞아요. 스타벅스 쿠폰이 쌓여 있어요. 그럼 쓰지도 저 좀 못하고 주세요. 그건 못하게 네.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기 보유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아닌 건 조금 더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고서는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특징 한번 볼게요. 이 한국 화장품이 오늘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만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 K뷰티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한국 화장품 두 분의 생각 어떤지요? 단호박입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말은 즉슨 화장품 업황은 좋게 보는데 굳이 한국 화장품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굳이 항상 한국 화장품 움직임은 뭐 어느 정권에 관련된 아니면은 네. 이런 관련 이슈들 중국과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좀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화장품주들 위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렸고 최근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ML SC와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나중에 대안책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IPML SC가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종목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작년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저변을 넓히게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는데 올해의 변화들은 아마 결국에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작년에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좀 많은 게 제가 봤을 때는 IPML SC 같은 경우가 물론 기존의 롬앤에 대한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고 있지만은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1020뿐만 아니라 3040까지 타겟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직도 조금 더 먹을 게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IPML SC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 아이패밀리 SC 이야기입니다. 롬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올리브영인데요. 이 올리브영에서 롬앤이 특히나 10대, 20대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점점 더 그 전략을 확대하면서 3, 40대 그리고 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지난해 스코어도 좋지만 올해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슬쩍 언급하시길 CNC 인터내셔널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지 않습니까? 주식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올해 작년 말에 네. 코트라의 수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의외로 올해 한국의 수출도 화장품 쪽도 잘 된다. 그래서 매우 맑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도 성장세를 특히 이제 북미나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 이어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쪽 특히 그쪽에 대해서 또 북미도 트렌드가 약간 엘프 뷰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저가 쪽에 트렌디한 쪽으로 맞춰가는 움직임이 크죠.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는 수출 베이스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수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리 크진 않은데요. 눈치 보는 시장, 여기에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코스피가 부합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간신히 켜내고 있긴 한데 CS 기대감이라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더불어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장 브리핑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동시효과에 조금 더 밀립니다. 그래서 약간 코스피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보합권 쪽에 위치를 하면서 그나마 시장이 무거운데 종목과 섹터의 기회로 찾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주 2024년도 시장이 시작된 뒤부터 작년까지 끌고 왔었던 프로그램 매수와 또 이제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죠. 이런 쪽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그리고 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압박과 흐름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들이 없다는 것들이 좀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또 실적 시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도 나오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묵직한 상황 쪽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모습들 대비를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역시도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을 이끌어줬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의 상승이 오늘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투자업계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이제 미 현지 시간으로 8일이니까는 우리는 내일부터 관련 뉴스를 많이 받아볼 수 있겠죠. 600여 개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여하고 8천여 명의 기업 관계자라던가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 중 하나죠.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함께 2024년의 전망과 중장기 비전을 발표합니다.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졌죠. 통합 셀트리온 그룹의 청사진과 함께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서는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뇌전증 신약 세노바 메이트의 성과를 소개하는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다가와서 신약이죠.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 렉나자 등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외 한미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 GI 이노베이션 역시 1대1 미팅이 진행이 되고 GC셀, 동아ST, ABL바이오, 펩트론 등도 참여를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공략을 했고 주가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 장의 주가 흐름은 다소 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면서 74만 9천 원까지 내렸고요. 셀트리온은 3% 넘는 내림세를,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시죠. 중소형 단으로 가보면요. GI 이노베이션과 동아ST, ABL바이오, 펩트론, 이 지금 보여드린 종목의 공통점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실제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일제히 다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하니까 또 제로 소멸로 보는 걸까?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라는 걸까? 과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어진 과장님?
네, 사실 그동안 3년간의 흐름에는 항상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제 시즌이었고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에 좀 집중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되는 이제 첫 시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임상 3상이나 이상의 좀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좀 큰 계약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전에 에이빌바이오가 1조 2,500억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좀 비만 치료제들이 특히 한미약품이나 팩트론, 인빈티지렉 같은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조금 많이 참석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첫날에 크게 아마 큰 계약권이 보통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나 좀 큰 M&A나 이런 빅딜들이 하나씩 나왔다는 측면이 있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벤트 손을보다는 그 이후에 암학회나 종양학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이유는 과거에 한미약품이 정말 대규모의 잭팟을 이곳에서 터뜨려냈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월에 ABL 바이오가 이곳에서 사노피와 함께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오늘 현재까지만 흐름을 놓고만 봤을 때는 확실히 투자자들이 세론을 걱정하면서 먼저 매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하는 날이었다. 그게 잘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K 증시의 특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나올 거를 막연하게 기대한 것보다 나오는 거 다음에 뭔가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손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를 지난 과거 2, 3년도 거의 비슷한 쪽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는 게 오히려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시되 일단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와 파장들 또 해당되는 소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세론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론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실제로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 의약품 지수 추이를 보시면 지난 12월부터 장중 계속 올라갔고 특히나 1월 들어서 첫 거래일에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며 의약품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올랐냐? 앞서 이화진 과장이 언급했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개선이 됐고 여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기대감, 더불어 레고캠바이오가 최근에 얀센으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규모가 1억 달러가 성급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단일 물질 중에 최대 금액인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특히 연말 연초는 제약바이오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거시적인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론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4년 연초에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들고 가야 돼라는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대 요인을 좀 봤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오늘은 세론으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으면 그 세론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다 제쳐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략할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겁니까? 네, 다시 노려야죠. 이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바라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들고 갔었을 때 그 제약바이오 특성의 변동성을 다 그대로 견디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좀 밑에서 잡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 만약에 중간에 이슈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 암학회나 면역 종양학회 같은 경우도 4월달, 5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또 공백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쪽에 대한 변화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AI, 의료 이쪽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의료도 꼽아주셨는데 이화진 과장님.
최근에 이 코스피 의약품 지수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흥행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지난해를 본다면은 뭐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일리 굵직한 해외 제약사들의 주가 상승이 워낙 잘 나왔던 한 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올해도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 치매, 항암 그 키워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재료 소멸로 본다면은 그 다음 키워드와 관련한 종목을 발굴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페트론이나 인벤티지 같은 경우 계속 작년부터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만큼 올라왔던 것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나 이번에 뭐 레오켄 바이오 이제 ADC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DC나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의료 쪽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오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계약금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하나둘씩 좀 나올 시즌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약바이오라는 측면하기보다는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적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뭐 4월, 5월 뭐 그런 학회가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3월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두 분 모두 일치가 되는 게 의료 AI인데 실제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올해 특히 주목할 분야로 AI 신약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소모픽이 빅파마 두 곳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의료 AI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아이소모픽은요. 구글이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일라이릴리와 노바티스와 함께 저분자 합성 약물 연구 개발 협력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졌고 규모는 일라이릴리와 2조 2,300억 원가량, 노바티스와는 1조 5,700억 원가량의 계약 규모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AI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 회사, AI 회사라고 하는 엔비디아 역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리커전, 제네시스 테라피틱스, 슈퍼루미날 메디신 등 AI 신약 개발사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 이 엔비디아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이벤트에 참여해서 무언가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전통 제약사가 아닌 AI 쪽을 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보시면요. 앞서 봤던 제약 바이오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죠. 뷰노가 6.51% 상승하면서 오늘 39,250원에 종가 형성했고 대표적인 의료 AI주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루닛 모두 다 빨간불을 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른 제약 바이오주는 세론으로 보고 의료 AI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닐까라는 또 오늘의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게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뭘 예. 동의하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AI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변화가 나왔을 때 당연히 시장에선 국내 시장도 반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주목할 게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셉션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아닙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비롯해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에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쪽으로는 같이 연결되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초기에 변화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관시켜서 AI의 진단 쪽에서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 오늘도 주가가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쪽도 크게 보게 되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의료용 AI 관련주가 올랐다. 그럼 여기서 저희 오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장 하락한 제약바이오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약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의료용 AI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지 이화진 과장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겁니까? 예,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좀 파로스 아이아랑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축 공장은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슈퍼 컴퓨팅을 내년 올해까지 거의 한 10,000대 이상 조금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AI 신약 개발을 하는 이유가 보통 15년 걸릴 거를 5년 안에 아니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굉장히 좀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리커전이나 슈러딩거와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이런 사노피아와 같이 5조 이상의 계약건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신테카 바이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 이전 계약이 한 건 이상 나온다 여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초가 공략으로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했는데 이제 전고점이 19,960원이기 때문에 그 적어도 그 저항선 때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을 살짝 웃도는 2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일지 또 제약바이오 오늘은 세론이지만 조정 시 다시 봐야 되는 주요 업종으로 전해주셨거든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라이릴리가 보여줄 도마네맘 쪽에 FDA 승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 대한 작년에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퓨처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 뭐 중국 관련된 어떤 계약 맺고 본 계약이 안 나온다는 쪽 때문에 주가가 휘청했는데 그를 뭐 크게 기대했던 측면들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누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일라이릴리의 어떤 제품 승인 이후에 조금 더 같이 동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 쪽에서 다시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한 14,000원대 정도까지 보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9,8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가격은 9,850원, 퓨처캠으로 내일장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인데요. 제약바이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시초가 공략주로 잘 또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